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박병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된 지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이 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을 단순하게만 바라본다면 결국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어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할 때 결국 한국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봐야 한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봐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을 봐주시면은 오른편에는 러시아 국기, 왼편에는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 깃발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화면만 봐도 이 전쟁의 양상이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와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간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나토가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별로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서방 언론이 전해주는 바를 그대로 귀담아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과 관련해서 약간의 워밍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1, 13,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숫자로 좀 표현한 것입니다. 1은 우리나라의 그 지능지수 IQ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소위 GDP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GDP가 전 세계에서 13번째입니다. 그리고 6은 뭐냐? 한 나라의 국력을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소프트 파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그 한 언론 기관에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등수를 매기고 있는데 금년 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6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한민국인데 과연 국제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세상을 중국의 눈으로 조선 사람들은 바라봤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위상이 이와 같을진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번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2010년대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이제 이야기 끝에 농담으로 병환아, 내가 있는 곳이 그 전지현이 거리에서 빗질을 하고 김태희가 밭에서 김을 매는 그런 나라 우크라이나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아 우크라이나라니 우즈베키스탄이야. 그랬더니 그 지인이 또 한다는 소리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번 일이 아니었었더라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동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구분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은 대한민국의 열혈 청년 이근이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 출신 아주 그 스마트한 외모가 스마트한 그런 청년이 있죠. 근데 이 청년이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가겠다. 왜 그러냐? 6.25 때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도와줬다. 그 주변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소련의 일부였을 뿐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 이근 전 대위가 뭐라고 또 그랬냐면은 6.25 때 한국을 도와주러 왔던 많은 미군 병사들 중에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있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서방 언론의 보도만 보고 우크라이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마치 강대국 러시아는 악하고 이웃나라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인데 강한 러시아가 약한 이웃나라를 괴롭히고 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복잡함을 고려할 때 그것은 이번 전쟁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평의 그림인데요. 이게 서방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보여드린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오히려 현실을
더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는 거의 그 보도가 되지 않는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 측의 주장이랄까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번 사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우선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는 소위 그 철의 장막이 내려지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본주의권으로 나눠졌고, 양쪽이 군사적인 대립이 생기자 소련 쪽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리고 이 서방 쪽에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미국과 소련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동서독 통일에 동의를 하면서 소련군을 철수시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동시에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서방에 대해서 그러면 서방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 당시 그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무엇이라고 답을 했느냐, 나토는 단 1인치도 동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련이 무너졌고 또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보니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되어 사라졌는데 서방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계속 동쪽으로 팽창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련권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1962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기에 있었을 때 소련이 미국의 그 코앞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펄쩍 뛰면서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이 쿠바 연안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소련이 물러났습니다. 그 얘기는 미사일을 쿠바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이 언제 소련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있는 지도상의 오른편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에 만일 미국의 전략 무기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러시아는 아마도 전략적으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2년도에 쿠바에서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거의 2000km에 가까운 거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불과 한 50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거리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깝고, 무기 발달 수준으로 봤을 때 2023년 현재 수준으로 보면 62년도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단 1, 2분 만에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 위협은 이해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2014년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우크라이나 영토라기보다는 소련 당시에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에 소련이 붙여준 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는 우크라이나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 이 그림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언어가 쓰이고 있느냐. 지금 분포로 보면은 노란색 부분만이 우크라이나어가 우세를 보이고 러시아어가 우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영호남 갈등을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의 동서 대립은 그것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갈등이 있고 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래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 번은 친서방, 한 번은 친러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그 동부 지역 출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서부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마이단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그 반정부 시위입니다. 근데 이 반정부 시위가 어느 순간 이렇게 폭력 유혈 사태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그 경찰들이 시위대를 막고 있었으나 누군가가 쏜 총탄에 의해서 시위대원 한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총알 맞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태가 악화되면서 이 지경까지 가게 됐고 결국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러시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정책을 잘 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친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서부 정권에 들어서면서 극단적인 친서방 반러시아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동남부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러시아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일상생활, 학교에서 모든 그 러시아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촉발이 돼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요즘 말하는 돈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무장 반란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군들이 그 무자비한 포격을 가하는 바람에 돈바스 지역의 그 민간인들이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UN 통계로도 10,000몇천 명이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작년 2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숫자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내전이 격화되면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에 이 전쟁을 좀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을 2014년과 15년에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는 가운데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경계선이고 옆에 선으로 그은 부분이 말하자면은 완충지대이죠.
그래서 미인스크 협정에 따라서 전쟁을 중지하고 이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이 노란색으로 칠한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나 서방 쪽에서는 둘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상황과 2023년의 상황을 보면은 대체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렇게 좀 복잡한 사연에 있었다.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안보 위협에 대한 대립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접하는 것이 뭐 러시아 이제 왕따 됐네. 그런 얘기를 물론 표현을 왕따란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나라는 48개국.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 일본, 뭐 호주,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었다, 왕따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 기준은 뭐냐?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였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 서방 선진국들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G7, 그리고 그를 제외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으로 형성된 소위 G7에 대항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특히 경제 규모 면에서 브릭스의 비중은 올라가고 G7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결코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국가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방의 이러한 제재 때문에 아주 혹독한 제재를 많이 단행했죠. 그래서 아니 이제 뭐 왕따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또는 경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저 비자를 안 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재를 한쪽이 제재를 당한 러시아 쪽보다 오히려 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그 러시아로부터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은 석유, 가스 및 주요 자원들을 수입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자기들 스스로 수입을 줄이겠다 또는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러시아를 물먹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원유, 가스 가격만 폭등을 하고 이로 인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조차도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그 반발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신문 스크랩을 좀 했습니다마는 유럽 각국의 주요 수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도 그 더 심각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나 베를린의 그 랜드마크의 조명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분석가들에 따라서는 과연 미국도 미국이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자기 발등을 왜 찍고 있는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위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작년 2월 이전까지만 해도 서방 언론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서 매우 비난을 퍼붓습니다. 부패했다, 권위주의적이다, 신나치문가 판을 친다. 전쟁이 딱 나니까 이게 뭐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쟁은 자유주의적 이상을 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이 외국인 용병들에게 우크라이나는 그 대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미국인들이 잊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교훈을 뭐 주고 있다든지, 그리고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우크라이나의 야당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그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대로 유화적인 외교 정책을 주장했던 야당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마치 전쟁 포로처럼 수갑을 채워가지고 교도소에 가둬버렸습니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이러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또는 이 젤렌스키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해산을 시키고 있고 언론도 다 재갈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탈리아 언론의 신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부동산이 젤렌스키 대통령 소유인데 얼마 전에 러시아 사업가에게 임대를 내줬다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서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2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 강연자는 매우 친러시아적이구나. 뭐 러시아에서 뭐 몇 푼이라도 좀 받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잘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에 기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뭘 잘못했느냐? 지금 이 강연 첫 번째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놓고 러시아와 서방이 지금 힘겨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잘못은 뭐냐?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소위 구소련 영토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지금 러시아 연방이고 붉은색이 아닌 부분이 소위 소련에 속했다가 독립한 공화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련이 91년도에 무너지면서 15개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때 아주 조용히 헤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련이라고 하는 제국인데 제국이 이렇게 붕괴될 때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를 civilizovanный развод, 뭐 영어로 하면 뭐 cool divorce,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하여튼 그 헤어질 때 뭐 서로 우리 사랑이 식었으니까 딴 살림 내고 각자 도생하자, 뭐 이렇게 조용히 헤어졌어요. 그리고 소련 당시에 그 지금은 국경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행정구역, 행정경계에 불과했죠. 뭐 이렇게 헤어지자.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주변 나라들 관계는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식민지죠.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아주 쿨하게 헤어졌는데 사실 헤어질 때 요란하게 다투고 싸우고 해서 앙금을 좀 풀어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결국은 그런 이혼 시에 겪었어야 될 일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러시아는 지금 그 소련의 그 소위 구소련 공화국들 중간에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나라들이 러시아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에 가서 붙을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 돈도 많이 쓰고 또 인상도 쓰고 억지도 쓰고 아주 러시아는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이 구소련 공화국들 독립한 이 공화국들에 대한 관리를 잘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결코 러시아의 잘못이 적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이냐.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항상 받는 질문이 언제 끝날 것입니다. 저는 답변이 제가 뭐 아는 게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왼편의 이 노신사만이 알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무기와 돈을 대주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도 그동안 천수백억 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수억 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부자 나라 할지라도 이 밑빠진 독에 언제까지 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안 하지만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우크라이나 어떤 나라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동북아시아 시도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역사교과서입니다. 일본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해는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용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일본 편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 공갈을 마구 해댄다고 하는데 ICBM,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SLBM,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 기술이 다 어디서 왔느냐? 우크라이나에서 간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91년도 우크라이나 독립한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구나. 별 볼 일이 없는 나라구나 하는 얘기죠. 한국은 지금 그동안 지난 1년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의 그 캠페인에 맞춰서 점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나토의 반러시아 전선에 반러시아 대열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요즘 뭐 박수치고 난리예요. 방산 수출 이제 한국이 뭐 3등이네 4등이네. 그렇게 러시아 대사관 앞에 가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타도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라,
평화를 외치는 한국인들이 사람 죽이는 무기 수출해서 돈 많이 벌겠다고 박수를 치다니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뭐 유엔 총회 가서 우리 한국 대사가 러시아 비난도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근에 금년 초에 나토 사무총장이 왔었죠. 또 젤렌스키가 또 무기 달라고 또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전인가요? 폴란드 쪽에 보니까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이 자주포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데 한국이 승인해줬다. 완성품만이 아니라 무기의 경우는 부품만 들어가도 그 부품별로 부품을 만든 나라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제3국으로 재수출하거나 증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소위 그 미국 국방부 기밀 이출 문서를 보니까 그 직후에 있었던 보도를 보니까 한국이 미국에 155mm 포탄을 뭐 50만 발이나 대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눈가리 왕이죠. 그래서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금지 원칙, 교전 중인 나라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신 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대량 폭격을 한다든지 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어떤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 안타까운 일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의 한 뭐 주류 매체는 아닙니다마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용병으로 파견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가서 싸울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참 복잡해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점점 더 말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언론 보도 경향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너무나 지금 이 편향적인 보도를 해서 러시아는 악마고 우크라이나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선한 존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유럽 내에서 가장 부패한 그리고 소위 민생을 챙기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과연 제가 이미 한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마는 러시아와 척을 짓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해서 우리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겠습니다마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 연결 문제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를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여오는 그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 러시아의 북쪽 북극해를 통한 북극 항로 이것이 그 물류 비용을 매우 그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 러시아 지역에 남아도는 그 풍부한 전력 에너지를 한국으로 들여오게 된다든지 이러한 그 메가 프로젝트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뭐 경제적인 문제,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좋고, 사실은 러시아는 이 한반도 통일의 조력주다. 뭐 여러분들이 조금 얼핏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2부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에서 한반도 남북 통일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나라는 러시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죠. 우선 중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지도에 보면은 두 개의 선이 한반도 주변에 왼쪽과 오른쪽에 그어져 있는데, 먼저 왼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경 124도 남북으로 그었는데, 지금 중국 해군이 어떤 입장이냐면 이 동경 124도 서쪽으로 한국 해군 함정은 나오지 마라. 여기는 우리 훈련 수역이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면서 약간의 그 충돌이 있습니다. 만일 블라디보스톡, 지금 현재는 연해주에 있는 이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땅입니다만은 뭐 러시아 이 나쁜 놈들이다. 뭐 약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러시아 놈들 잘못되라, 망해라. 그래서 이 러시아 땅이, 특히 연해주 땅이 중국 땅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선 동경 130도 거기에 줄한이 하나가 더 그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기 전부터도 도간에 등지고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상선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를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극동 지역에 있는 러시아 땅이 뭐 장차 언젠가 대한민국 영토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는 적어도 러시아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교훈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성리학,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나라와 나라 사이관계를 이 개인 간의 관계에 착각을 한다든지, 개인 간의 윤리를 국가 간에도 적용한다든지, 국제사회는 선과 악의 대결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이해관계, 이익이 충돌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도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다. 이러한 단순한 도식은 곤란하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훼손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리석은 자는 결코 동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 사실 말씀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서방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참 땅도 넓고 비옥하고 자원도 많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잘 정치를 폈더라면 그 유럽 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그 부유한 나라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그 꼬임에, 회유에 넘어가서 극단적인 반러시아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정말 비극이 젤렌스키 주연의 비극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벌어지고 있다.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전쟁은 오래 끈다 하더라도 전세가 바뀌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더 많이 희생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군인도 희생이 되겠죠. 국토는 더 초토화되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땅이 적지 않아서 너무나 그 분하고 원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더라도 그나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보존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다면은 빨리 평화 협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으면 매우 언짢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어리석은 자는 결코 동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국제사회에서는 결코 힘 있는 자만 대우를 받고 아무리 착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에 있어서 착하네 악하네 하는 거 그런 말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마치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같은 나라에도 뭐 돈 내놔라 뭐 내놔라 막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구나. 뭐 미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거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강대국은 자기 이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념적인 걸 앞에 내세웁니다. 뭐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우방 국가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당신들도 여기 참여하라 이런 얘기보다도 아주 근사한 이렇게 이념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동참하시오. 이렇게 하면 뭐 동참하는 쪽에서도 뭐 왠지 좀 덜 쪽팔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수사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봐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내 언론의 보도 성향과는 사뭇 다른 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어떤 분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서방 언론을 그대로 베끼고 있는 국내 언론들의 시각만이 유일한 그리고 정확한 시각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다면 저희 강연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nly yesterday we were on the run. You smiled back at me and your face lit up the sun. Now I'm waiting here for someone. And oh love, do you feel this rough? Why is it only you I'm thinking?